네, 우황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셨어요. 그죠? 예. 보니까 작년 9월에 저희가 좀 촬영을 하고, 그때도 이제 주로 이제 테크 관련해서 반도체 뭐 중심으로 알아봤었고, 네. 그때부터 이제 슬슬 삼성전자를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예. 그 바닥이 네.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네. 그 출연 전부터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사이클 산업은 주가 바닥을 예측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에 한해서는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힌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감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어닝 쇼크, 이러한 지표들을 좀 삼아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러한 것들이 예상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사 모으지 않으면 최저점 매수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좀 운이 좋았습니다. 시기가 겹쳐가지고. 겸손하게까지 하시네요. 상반기부터 실적 감소와 함께 네. 바닥을 찍었던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예. 일단은 소개부터.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만나뵈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오랜 투자 블로거이자 가끔씩 시간이 남을 때면 또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도 올리고 있는 우황재 대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달란트 투자에 출연한 지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출연하게 되어서요. 먼저 초대해주신 달란트 투자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또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또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서,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투자자분들께 정말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쉽게 접근하실 수 없는 데이터나 자료들, 또 투자 전략들을 계속해서 공유 드리고자 블로그를 오랫동안 블로그에서 오랫동안 글을 써왔는데요. 이번 유튜브 출연도 마찬가지로 정말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다뤘으면 좋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혹시나 여러분께서 영상을 시청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투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제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질문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모두 다 일일이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또 꼼꼼한 성격이시고 자료도 잘 만드시기 때문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본격적으로 한번 투자 아이디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 및 반도체 바닥권 통과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도체 주식들이 최근 좀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서 부각받고 반짝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약간 추세적인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냐 궁금해하는 상황인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추세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추세라고 하면 저는 좀 비교적 중단기적인 추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장기적인 추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초장기적인 추세가 있죠.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비록 성장의 속도가 2차 전지 산업보다 다소 느릴 뿐이지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뭐 초장기적인 추세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반도체 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관심이 좀 모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쪽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많이 몰렸다라는 기사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반도체 주식들의 주가를 예측하려는 것은 아니고, 반도체 산업은 흔히 사이클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사이클 산업에 우리가 투자할 때 좀 어떠한 좀 사이클 투자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를 좀 먼저 항상 저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답변을 한번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이클 산업이 지금 저점, 즉 부정적인 구간에서 긍정적인 구간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보통은 이 과정이 반도체 주가가 반등을 시작하면 지금 당장 막 2배가 갈 것 같고, 삼성전자가 당장 10만 전자를 갈 것 같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사이클 산업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과정 중간중간에는 반드시 횡보 구간, 그리고 횡보 중에서도 스물스물 오르다가 훅 꺼졌다, 스물스물 오르다가 훅 꺼졌다는 구간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수많은 사이클 산업들을 분석해보면 이 사이클 산업의 이 사이클 주기에 따라서 이 횡보 중에서도 올랐다 훅 떨어지는, 즉 본격적인 상승 전에 지금처럼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훅 꺼지는 그러한 구간이 이제 몇 차례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개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산업도 이러한 경향이 최소한 한두 번은 나타나는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급격하게 좀 반등하는 모양이 나타났고, 특히 하이닉스의 주가를 주봉 차트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상승이 가파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상승이,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이 지금 당장 올 가능성을 뭐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 수많은 사이클 산업의 전반적인 경험들, 데이터들로 산출해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러한 반등이 한 번은 좀 조정을 받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러한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반도체 주가들이 막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반도체 주식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지금 사도 늦지 않는 거냐? 아니면 이제는 끝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 비교적 중단기적인 추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좀 더 장기적인 추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단기적인 추세는 대략 1년 정도, 1년 이하 정도의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장기적인 추세는, 중장기적인 추세는 2, 3년 정도의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2, 3년 정도를 목표로 두신다면 사실 지금 얼마든지 사셔도 당연히 싼 구간이 되겠습니다. 싼 구간이 되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나는 3년 동안 주식을 묵혀두고 2배 오르면 좋겠어. 100% 수익 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3년 목표로 투자를 하셔도 주가가 스물스물 오르다가 중간에 어떠한 이유로 조정이 오게 되면 훅 꺼지는 구간이 잠깐 나타나게 되면 이때 모두 다 팔아치우신다는 거죠. 제가 이러한 경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실 좀 중장기적인 추세보다는 중단기적인 추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의 투자 성향이 거기에 맞다고 생각해. 나는 장기 투자하겠어 라고 이 주식을 들고 가도 1년 지나서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못 오르면 금방 팔게 되더라고. 이러한 성향을 좀 가지신 분들께서는 지금 너무 급하게 사시기보다는 여전히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되 한번 큰 조정이 오면 그때 더 크게 몰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이제 기업 관련해서 좀 질문을 여쭈고자 하는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아무리 반도체 여파이 최악이라 하더라도 쌓아놓은 현금도 많고 펀드멘탈이 견고한 편인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때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다. 현금이 없다. 그러면서 적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좀 나돌긴 했거든요. 지금은 사실 약간 AI에 대한 기대감, 실적이 좋아져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칫하다가 좀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런지 그런 좀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하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보다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또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 다음번 메모리 산업의 이 상승 사이클이 오면 삼성전자가 유리할지 하이닉스가 유리할지 이걸 되게 많이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이닉스를 살펴보는 이유도 사실 삼성을 살 거냐 하이닉스를 살 거냐 비교하기 위함인데 사실 실적만 보면, 기업들의 실적만 보면 하이닉스의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훨씬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훨씬 더 크게 반등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사이클 산업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인데 사이클 산업은 다음번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실적이 2배 증가하는 종목이 있고 또 3배 증가하는 종목이 있고 그럼 과연 주가도 2배 증가하고 3배 증가할 것이냐?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과거 주가 차이를 가만히 보시면은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하이닉스의 실적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하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폭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 한 자릿수 초반대에 불과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반도체 기업, 즉 삼성과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뭐 철강 같은, 화학 같은 다른 사이클 산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이닉스가 좀 좋아 보인다, 하이닉스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그 은연중에 이 막연한 생각 중에는 하이닉스가 베타가 크니까 더 많이 오르겠지. 그리고 실적이 더 크게 오르니까 더 많이 오르겠지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인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다만 이제 삼성을 살까 하이닉스를 살까 사실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단순히 다음번 메모리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정도 묵혀두면 2배 가겠거니라는 생각으로 묵혀두실 거라면 사실 삼성과 하이닉스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의견을 전해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금, 차입금, 특히 최근에 하이닉스가 이제 중국에 있는 다롄 팹을, 즉 인텔의 팹을 인수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썼고 맞아요. 이 과정에서 차입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메모리 하락 사이클이 급격하게 오면서 지금 굉장한 이 부침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수가 다음번 이 조만간 올 다음번 메모리 상승 사이클에 큰 영향을 주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증설 계획도 충분히 잡혀 있고 또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다음번 메모리 상승 사이클까지 증설 같은 그러한 기존의 계획을 모두 수행할 수 있을 감당 여력은 되고요. 다만 이제 나는 더 롱텀으로 보고 싶어. 아까 말씀드릴 때 비교적 단기적인 추세가 있고 장기적인 추세가 있는데 더 초장기적인 추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삼성을 정말 10년 동안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이러한 재무구조 안정성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메모리 사이클, 그 다음번 메모리 사이클 나는 계속해서 오래 보유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가장 중요한 차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삼성은 계속해서 현금을 벌어들이죠. 반도체를 팔아서도 현금을 벌고요. 또 스마트폰, 그리고 또 TV, 냉장고, 그다음 올레드 패널,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하만,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현금을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계속해서 현금을 많이 벌어들이는데 이 현금을 벌어들인 다음에 또 무엇을 합니까? 바로 증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증설을 하는데 또 현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증설에 사용되는 계속해서 이 설비 투자에 사용되는 이 많은 현금들을 영업으로 번 현금을 통해서 모두 다 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다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유형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금을 아무리 투입을 해도 설비를 사고 공장을 계속 지어도 계속해서 현금이 더 남는 구조. 그래서 지금 삼성은 현재 보유한 현금이 꾸준히 늘고 늘어서 현재 약 130조 원의 현금을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하이닉스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이닉스는 영업을 통해서 많은 현금을 벌어들이긴 하지만 설비 투자 시즌 때 이 현금을 대부분 소진하거나 심지어 일부 시즌 때는 벌어들인 현금보다 더욱더 많은 현금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상황이 주기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현금을 충분히 많이 모으기 어려운, 즉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실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의 D램, 낸드 플래시 증설 계속하는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처럼 공격적인 신사업은 확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삼성은 계속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번 돈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막대한 설비 투자를 감당해왔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도 15조 원, 20조 원의 이 막대한 현금을 쏟아붓는데 그래도 현금이 남으니까 더 이에 못지않은 이 현금을 또 파운드리 사업에도 계속해서 투입한 것이죠.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신사업을 삼성처럼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현금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현금 제한이 크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조그마한 파운드리를 약 5천억 원 정도 주고 인수해서 이 안에서 최대한 사업을 키워보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장기적인 성과에서는 점점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재무구조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메모리 하면 3대 기업 있잖아요.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알아봤는데 마이크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론도 사실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고려할 부분은요, 두 가지 고려할 부분은요. 먼저 세금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잘 나간다면 이 마이크론도 사실 삼성과 하이닉스와 이 주가 상승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과 그다음 SK 하이닉스의 이 사업과 그다음 마이크론의 사업이요. 이들 기업의 이 실적을 그래프로 그리면 그리고 Y축의 숫자를 지우면 누가 어떤 기업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프가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실적이나 주가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저희는 세금과 환율 두 가지를 모두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제로 이 마이크론과 삼성 하이닉스 이 추이를 환율까지 그리고 이 수수료까지 세금까지 모두 다 고려했을 때 그냥 삼성과 하이닉스에 투자하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요. 내가 굳이 미국 주식 계좌가 있고 그 계좌 안에서만 계속해서 자금을 늘려가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삼성과 하이닉스만 고려하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론을 이제 또 언제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보통 마이크론의 신기술이 나왔거나 마이크론의 신제품이 삼성 거보다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약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점유율을 깎아먹지 않으려나 약간 이런 우려가 있을 때요. 특히 최근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넘어선 겁니다. 맞아요. 네. 봤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질문이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는 마이크론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점유율 엎치락뒤치락은 이 사이클 하락 구간에서는 좀 일부 나타날 수 있긴 한데요. 또 한 가지는 이 마이크론은 사실 삼성과 하이닉스보다 이 반도체 칩을 찍어내는 이 제품 원가 경쟁력이 살짝 부족한 편이고요. 즉 공정 기술이 다소 부족한 것이죠. 물론 최근에는 삼성이 EUV를 도입하면서 조금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EUV를 제외하고 본다면 여전히 삼성이 가장 압도적이고 그 다음 하이닉스, 그 다음 마이크론 순으로 갑니다. 여기에 더해서 낸드 플래시라는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때
계속해서 용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낸드 플래시를 더욱더 높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층수를 늘려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크론이 다른 경쟁사들보다 층수가 더 높은 제품을 먼저 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도 더욱더 미세한 디램을 더욱더 먼저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는 마이크론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제는 마이크론이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항상 들리는데 이런 이야기를 저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항상 그대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어떠한 마이크론의 제품이 나왔어요. 신제품이 나왔어요. 이러한 기사만 보시고 나 이젠 마이크론을 사야 될까를 고민하시기보다는 더욱더 중요한 변수는 바로 환율과 세금이다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확실히 그 기사의 그런 약간 자극적인 워딩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점유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잠깐 반짝 올라가는 건지 그것도 다 따져보면서 우리가 이제 현명한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제 이 낸드 플래시가 90단에서 100단 이제 넘어가던 시절에는 사실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더욱더 최신 제품을 먼저 내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이 낸드 플래시 시장만 봤을 때요. 1위 사업자가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위 사업자가 이제 키옥시아, 일본의 키옥시아가 있고, 참고로 키옥시아는 과거 이름이 도시바입니다. 도시바는 낸드 플래시라는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또 양산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3위 기업이 웨스턴 디지털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4위, 5위 뒤에 이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키옥시아랑 이 웨스턴 디지털이 항상 자금난에 시달려 특히 키옥시아가 항상 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산업이 어떻게 재편될까? 키옥시아랑 웨스턴 디지털은 항상 손을 잡고 함께 제품을 찍어내기 때문에 둘 중 한 기업이 망하게 되면 같이 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망해서 3, 4로 재편될까? 아니면 마이크론이 이 키옥시아를 인수하게 될까?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항상 가장 먼저 언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론이 키옥시아의 이 낸드 플래시를 인수하게 돼서 덩치가 갑작스럽게 커지게 된다면 그때는 좀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변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구조가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약간 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7만 원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의미 있는 약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항선을 뚫고 안착을 했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9만 전자, 뭐 나아가서 10만 전차를 돌파하는 그런 시점은 과연 언제가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10만 원이 언제 돌파될 것인가? 사실 10만 원이면 기존 고점보다 친구가지 않습니까? 맞아. 높은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저는 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투자할 때 예측이 가능한 기업이 있고 불가능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스터디 모임을 하시면 항상 가장 많이 하시는 게 기업의 실적 추정, 목표 주가 산출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실적 추정이 가능한 기업이 있고 불가능한 기업이 있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기업이 무려 70% 이상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실적 추정도 불가능하고 주가 흐름은 더욱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10만 전자가 언제 갈지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알 수가 없다라고 답변 드리는 것이 사실은 정석적인 답변입니다. 지극히 투자 원론에 입각해서 드리자면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전에 말씀드리길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다면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여행 갈 때 날씨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날씨를 맞출 수 없다면 우비를 챙겨가는 것이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겠지만 다만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꽤나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규칙성인가? 과거의 흐름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반복되는 그러한 규칙성을 꽤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규칙성이 왜 나오는가? 다른 산업, 예를 들어서 다른 사이클 산업에서도 어느 정도의 규칙성은 목격이 되지만 그 규칙이 아주 정교하진 않습니다만 이 메모리 반도체는 유난히 유별나게 사이클 산업 중에서도 가장 정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산업의 구조, 즉 3사의 과점 구조, 여기에 더해서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 그리고 3사가 이 공급량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그러한 구조, 감산이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구조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경량성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범위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범위로. 그래서 10만 전자가 6개월 뒤에 갈 거예요. 이게 아니라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이 재밌는 특징이 나타나면 지난 이 메모리 사이클의 이 반복적인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메모리 산업의 구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이 산업의 사이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물론 조금씩은 바뀌겠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10만 전자, 즉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빠르면 언제, 늦으면 언제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빠르면 언제인가? 굉장히 놀랍게도 올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올해입니다. 올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네. 지난 메모리 사이클 중에서도 가장 사이클이 짧게 나타났을 때 기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짧게 나타났을 때가 바로 지난 2020년 사이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서버 산업의 즉 서버 업체들의 이 설비 투자가 갑작스럽게 앞당겨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었고 맞아요. 비교적 이례적인 케이스였다. 그래서 조금 이 평균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빠르면 한 내년 초에서 좀 늦으면 내년 한 중후반쯤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사이클이 가장 늦었던 시기까지 좀 사례를 가져와 보자면 내후년 초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10만 전자가 언제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0만 전자가 가기 전에 내가 언제 사모으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나는 앞으로 한 3년에 2배 정도 목표로 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지금이라도 계속 사 모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만 나는 좀 한번 주가가 조정이 오거나 무언가 부정적인 이슈가 다시 나오기 시작할 때 주식을 쉽게 팔아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아직은 천천히 비교적 분할 중에서도 초반에는 조금 천천히 모아가시다가 주가가 올해 중하반기에 한번 훅 꺼질 때 이런 특징이 나타날 때 한번 그때 크게 좀 몰아서 사시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이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많이 보이는 댓글 중 하나가요. 야,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4만 전자 다시 한번 온다. 이러한 댓글이 생각보다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지만 지난 메모리 사이클에 이 어느 정도의 규칙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규칙성에 비춰볼 때 주가의 최저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사이클의 과정에서 하락 사이클 중에 주가가 가장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시점은 보통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지난 11월부터 실적 감소가 나타났고 그때부터 주가 최저점이 형성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최저점 매수는 사실 조금 어렵지만 그나마 내가 아직은 사이클의 무릎에서 한 허리 구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최대한 싸게 모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하시는 구간이 되겠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4만 전자 간다라는 댓글이 많은 거 보면은 약간 좀 휴먼 인덱스라고 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휴먼 인덱스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반도체 주가가 너무 급등하니까 갑자기 또 이제는 반도체다라는 분위기가 좀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면은 사이클 산업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클의 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오다가도 한번 휘청이는 구간이 나타난다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제 주변에 원래 반도체 주식을 지금 사야 해라고 말씀하시던 분들 말고도 원래는 반도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던 분들도 다 지금 반도체를 외치고 계셔서 오히려 또 이 휴먼 인덱스가 양극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약간 좀 애매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하면은 삼성전자보다 TSMC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워렌 버핏이 원래 TSMC 샀다가 최근에 팔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불확실해서 팔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관심이 쏠리는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요 질문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워렌 버핏이 선배님께서 주식을 한번 사고 파시면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TSMC는 유난히 질문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럴 만도 한 게 원래 한 번 사면은 웬만해서 안 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팔아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항공주 매도 그리고 은행주 매도 요 시기에도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건 TSMC는 유별났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지정학적 리스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딱 드리면 기사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워렌 버핏이 주식을 매도했어요라고 이제 말씀을 딱 기사를 보시면 보통은 이 대만과 중국의 전쟁을 어떠한 무언가 싸우는 모습을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러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았다라는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러한 관점보다도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워렌 버핏도 사실 모를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면 조금 더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봤을 때 TSMC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TSMC는 고객사가 몇 개쯤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아주 많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많은데요. 대략 항상 아시는데도 항상 모르는 척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몰라요. 자세히 몰라요. TSMC의 고객사가 600개 이상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600개 고객사가 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중에 상위 몇 개 고객사가 TSMC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상위 고객사를 쭉 한번 살펴보면 누가 있는가? 먼저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이 TSMC 매출의 4분의 1을, 즉 25%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2위 기업은 누가 있는가? 바로 퀄컴입니다. 퀄컴이 대략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AMD, 그리고 브로드컴 이러한 기업들도 TSMC 매출의 8% 정도,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인텔 같은 기업들이 5, 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미국의 핵심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이들 기업들이 TSMC 매출의 절반 이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SMC 입장에서는 이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밥줄입니다. 이 중간에 미디어텍이라는 대만 기업이 하나 들어가 있긴 한데 미디어텍은 논외로고요. 사실상 TSMC의 매출 대부분은 미국 기업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중국에 압박을 하고 어떠한 정치적인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면 가장 먼저 미국 기업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TSMC가 이제 왜 문제가 되나? 계속해서 미국의 공장을 확충하는 움직임, 하지만 계속해서 대만은 불안하다, 중국은 더더욱 안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확대되면 이러한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점점점 탈-TSMC화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인텔의 주가가 좋지 못하고 인텔의 실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인텔을 굉장히 경시하시는 그러한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인텔의 제조 경쟁력은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TSMC가 이 삼성보다 이 EUV 공정 시대에 더 앞서갈 수 있었던, 많은 고객사를 앞서서 뺏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ASML의 EUV 장비를 먼저 대거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TSMC가 확보한 물량이 다른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전자, 인텔 많은 기업들이 확보한 EUV 장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선점해서 가져가 왔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만큼 이 장비 쟁탈전이 중요한데 2나노 시대부터는 이제 하이나 EUV라 그래서 더욱더 진보된 EUV 장비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만약에 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기존 EUV 장비를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이 장비를 한 번만 쓰면 됐었을 것을 이제부터는 막 4번, 많으면 9번까지 써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말인즉 내가 빵을 구울 때 오븐 한 번만 돌리면 됐었는데 이제 2나노 시대부터는 오븐을 4번에서 9번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빵 하나를 찍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너무나 장비 사용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한 신규 장비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장비 쟁탈전도 벌써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장비 수주를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한 두 기업이 바로 인텔과 TSMC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먼저 사가려는 그런 움직임도 이미 인텔이 선수를 친 그런 상황인데 아무쪼록 굉장히 이 이야기를 풀면 끝도 없겠습니다만 이 과거에 TSMC가 7나노 공정으로 만들 때와 인텔이 10나노 공정으로 만들 때 칩의 집적도가 똑같았습니다. 그 말인즉 TSMC의 7나노와 인텔의 10나노는 같은 공정이다라는 뜻이죠. 아무튼 이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봤을 때 인텔의 제조 경쟁력이 결코 아직은 지금 일부 뒤처진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이 경쟁력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텔이 계속해서 파운드리 사업을 지금 확대를 하는데 이 사업을 지금 미국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인텔이 앞으로 나올 인텔이 이미 뽑아내고 있는 10나노 공정은 물론이고 7나노 그리고 이제 5, 4나노 공정까지도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TSMC가 만들어주는 칩 중에 일부 칩들은 얼마든지 인텔의 파운드리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바로 이러한 종합적인 흐름을 워렌 버핏은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로 팔았다라고 하니까, 야, 실제로 중국이랑 대만 전쟁 못한다. 미국이 얼마나 센데, 워렌 버핏은 자기 이 국방에 대한 자신감도 없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린 걸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 미국 기업들은 얼마든지 제조를 일부 미국으로 이관할 수 있다는 그 우려가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리스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의 투자는 항상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잃을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투자를 하지 않거나 그렇죠. 아니면 대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버핏 입장에서는 지금 대안을 찾을 시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길 충분히 많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나는 TSMC를 매도하는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밝힌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최대한 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투자를 지향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근래 오히려 지정학적인 리스크에서 수혜가 되는 기업들도 많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세브론 같은 석유 업체들도 뭐 투자를 했었고요. 그래서 충분히 대안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를 해서 매도한 것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보통 많이 저한테 질문을 주실 때는 TSMC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야 특히 나 지금 TSMC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거 팔아야 되는지 이런 관점으로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워렌 버핏의 관점은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 플러스 아무리 오를 수 있는 주식이라도 떨어질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판다 그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의 전략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안 좋아서 판 것은 아니다. 뭔가 위기감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판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운드리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이 밸류를 결정한 것도 파운드리다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잘 나간다, 뭐 TSMC 뭐 3나노 뭐 따라잡는다 이런 얘기 가끔 나오는데 이런 얘기만 듣고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은 제품을 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사업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내리락 기준으로 삼성전자 매출 중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사업 부문이 어딜까요? 라고 딱 질문을 드리면 보통 많은 분들께서는 반도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 매출 비중 중 가장 높은 부문은 아직 스마트폰 플러스 노트북입니다. 과거 IM 부문이죠. 그런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상승 사이클 최고 정점에 왔을 때는 잠깐 이 IM을 앞지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무튼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삼성전자 전체 사업 중에 반도체향 매출은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매출이 가장 높아졌을 때 기준으로도 약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3분의 1 안에서도, 즉 전체 반도체 매출 중에서도 거의 60% 정도는 메모리 반도체고요. 이 중에서도 대략 한 3분의 1 정도가 파운드리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파운드리 사업의 매출 규모는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약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9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파운드리 안에서도 이 파운드리 사업이 모든 고객사를 대상으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3나노, 2나노와 같은 첨단 제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제품만 첨단 제품을 찍어내는 것이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여전히 레거시 공정이 가장 많고 10나노 이상급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7나노, 5나노 제품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파운드리 사업 안에서도 실제로 3나노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공정들, 기술적으로 굉장히 진보된 공정들의 비중은 또 다시 10분의 1 또는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3나노, 2나노와 같은 첨단 공정의 비중은 삼성전자 전체 매출의 1, 2%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매출 비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출 비중상 굉장히 무의미한 그러한 영역에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3나노 제품이 먼저 출시됐어요. 2나노 제품이 출하되고 있어요. 이러한 기사가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못 준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이 삼성전자는 항상 다른 해외 기업과 비교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과거에 스마트폰이 잘 나갈 때는 항상 삼성과 애플이 비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애플과 삼성은 전혀 다른 기업이죠, 사실.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반도체가 잘 나가다 보니까 삼성이 항상 요즘에는 TSMC랑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과 애플이 전혀 다른 기업이듯이 삼성과 TSMC도 전혀 다른 기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파운드리 사업과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물론 두 산업 모두 다 사이클 산업에 속하긴 합니다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판매량도 빠르게 변하지만 판매 단가도 아주 크게 요동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의 상승 하락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TSMC 같은 경우는 이 상승 하락이 굉장히 적게 나타나는, 거기에다 이 고객사와의 단가 협상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적게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TSMC의 과거의 실적 추이를 쭉 10년, 20년치를 펼쳐놓고 보시면 TSMC의 매출은 꾸준한 우상향에 가깝습니다. 그에 반해서 삼성은 완벽한 사이클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반드시 뭐가 달라져야 하는가? 저희는 사이클 산업에 투자할 때와 이러한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유형, 저는 이러한 유형을 안정성장형 기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안정성장형과 사이클형에 투자할 때는 모든 전략, 모든 분석법이 다 달라져야 합니다. 밸류에이션도 달라져야 하고 실적 추정 방법도 달라져야 하고 분석해야 되는 내용도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이 파운드리 사업은 삼성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또 3나노, 2나노 계속해서 새로운 공정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안정성장형의 특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즉 성장이 꾸준히 일어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일어나긴 하지만 성장 속도가 빠르지는 않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TSMC의 매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반해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사이클 투자는 반드시 이 급격한 변화에 유의해야 하고 급격한 변화에 맞춰 투자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피터 린치 책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급격한 변화를 주식시장에선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가 이 주가가 크게 요동치는 크게 변하는 그러한 모든 모멘텀은 실질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온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사업 비중이 일정 부분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삼성전자의 주가 변화를 일으키는 변수의 95%는 바로 메모리 반도체다. 그 반해서 파운드리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주요 반도체 기업들 알아보고 있는데 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글로벌에서 진짜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반도체는 크게 이제 설계가 있고 또 제조가 있고 또 제조를 통해서 이제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설계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설계를 잘해, 기술력이 좋아, 특허가 많아. 사실 이러한 변수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투자자 관점에서 그리고 여러분께서 취업을 하실 때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니네가 설계하는 게 무슨 칩인데? 예를 들어서 LX세미콘이라는 기업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 있는 팹리스 기업이고 칩 설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LX세미콘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변수가 아닙니다. 니네가 무슨 칩을 설계하는데 LX세미콘 우리가 설계하는 칩은 대부분 90% 이상이 바로 디스플레이용 칩이야. 그러면 니네 칩들은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을 때 잘 팔리겠고 그럼 니네들의 실적은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을 때 잘 나가겠고 그러면 니네들의 주가도 디스플레이 업황과 함께 움직이겠네. 이러한 걸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계 기업들은요, 기술력이나 뭐 특허 같은 변수들보다도 만드는 제품, 이 제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러면 여기 이 산업에 쓰이는 산업의 지금 영업 환경이 어떤지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보통은 이 영업 환경은 시각각 변할 뿐만 아니라 이 영업 환경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완전히 개별 기업들의 영업 환경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경쟁력이 딱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 LX세미콘이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투자하기에 이 기업이 항상 좋은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기업의 영업 환경을 상시상시 분석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팹리스 기업들보다는 저는 좀 더 주목하는 기업이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도 제가 달란트 투자 채널에 나와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기업인데요. 계속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은요. 끊임없이 칩의 종류가 다양해지고요. 그리고 또 칩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업이 어떤 칩을 설계하든 LX세미콘이 디스플레이용 칩을 설계하든 차량용 칩을 설계하든 아니면 텔레칩스가 차량용을 하든 뭐 다른 걸 하든 누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그리고 그들 기업의 영업 환경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무언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이요. 바로 설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계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개인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평가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케이던스와 시놉시스라는 기업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미국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한국 주식만 하는데 또 누가 있을까? 조금 더 비슷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비록 이 케이던스와 시놉시스만큼의 대단한 그 아주 압도적인 경쟁력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비교적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고 칩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또 계속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칩을 설계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또 LX세미콘이 기존에 디스플레이용 칩만 설계하다가 이제는 차량용 칩도 해보려고 하고 이처럼 칩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또 자연스럽게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는가? 바로 영국의 암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역시나 지금 해외 기업인데다 또 비상장이고요. 바로 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칩셋 미디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칩을 설계하는데 어떤 칩을 설계하는가? 특히 무언가 영상 재생 기능이 필요한 칩. 대표적으로 셋톱박스에 들어가는 칩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 서버에 사용되는 칩이나 아니면 뭐 CPU, GPU 같은 칩이나 아니면 뭐 모니터에 들어가는 칩을 설계할 때 요럴 때 이제 이러한 영상 관련 기능이 들어가는 칩에 대한 어떠한 설계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칩셋 미디어도 함께 따라서 수혜를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을 좀 먼저 언급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 기업 중에 자연스러운 칩의 종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수혜를 보는 기업 외에
전방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수혜를 보는 기업으로는 당연히 엔비디아가 있겠죠. 인공지능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공지능 시장은 지금 전체 반도체 산업 통틀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약 30% 이상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서 서버 시장보다도 뭐 메모리 시장보다도 가장 빠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엔비디아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의 경쟁력, 지금 경쟁력을 물어봐 주셨기 때문에요. 이 엔비디아가 GPU라는 칩을 굉장히 잘 설계해서 설계 능력이 좋아서 이 기업이 잘 나가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왜 계속해서 이 인공지능 시장에서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인공지능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면 GPU 칩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GPU 칩을 이제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가서 GPU 칩을 서버 어딘가에 설치해서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능을 구현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이러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때 뭐 인공지능 서비스 이런 서비스도 구현하고 저런 서비스도 구현하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구현할 때 반드시 무언가 이 칩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지 칩을 어떻게 구동시킬 것인지 수많은 세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플랫폼을 엔비디아가 구축해 놨고요. 이런 플랫폼의 이름을 CUDA, CUDA라고 부릅니다. 이 CUDA 플랫폼을 지금 수많은 서버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 기본적으로 윈도우를 깔지 않습니까? 리눅스 까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마 계시긴 하겠지만 거의 없으실 겁니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윈도우를 기본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문서 작업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워포인트 말고도 비슷한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안 쓸 뿐이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인공지능 서버를 구축할 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서버를 구축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CUDA라는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CUDA 플랫폼이 전 세계 점유율의 90%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의 강점도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의 성장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 쪽에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비는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면 장비만 가지고 한 시간을 풀 수가 있는데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술력, 경쟁력, 그리고 제품의 다변화 능력 여기에 대해서 AS 유통망까지 모두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나 압도적인 기업이 많이들 아시는 ASML 그리고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그다음에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이제 미국의 KLA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 기업 외에는 이번 영상에서는 좀 코멘트들이 어렵다. 다만 이제 요즘에 많이 주시는 이 몇 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장비의 이 경쟁력이 높은 장비 업체라고 하면 항상 이 두 기업을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이요. 바로 한미반도체와 그리고 이제 파크 시스템스 두 기업이 있습니다. 두 기업이요. 경쟁력 굉장히 뛰어난 건 맞는데요. 개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해외 기업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 반도체 장비는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정말 수천 가지의 장비가 있는데 다양한 장비들을 고루고루 잘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해외 메이저 기업들인 것이고 한미반도체와 이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들 기업이 만드는 장비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실 전체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는 극히 국부적인 영역에서만 사업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에 한해서만 좀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해외 기업들이 먼저 나오게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자기만의 영역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엄밀히는 이제 뭐 니치 마켓까지는 아니어도 준 니치 마켓, 정확히는 과거에 해외 유명한 기업들과 경쟁하다가 이제는 상위권까지 올라온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비슷한 기업으로는 또 PSK가 있겠습니다. 거기도 약간 스트립 장비 분야에서 뭐 글로벌 1인가? 뭐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90년대 초반만 해도 이 PSK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존재감이 전혀 없고 해외 한 20개 정도 되는 이 경쟁사 중에 꼴등이었는데 계속해서 이 삼성이 밀어주면서 우리가 니네 장비 써줄게, 사다 줄게, 연구개발용으로 먼저 사다 줄게, 사서 써주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면서 1위까지 올라온 지금 점유율 60%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소부장이고 소부장이 꼭 요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도 일부 있어 왔다. 그래서 이러한 소부장이 이제는 PSK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장비 업체, 소재 업체까지 확대되는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진짜 경쟁력 있는 반도체 기업, 이 AI 산업과 결부가 돼서 성장할 만한 그룹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질문을 드리자면은 사실 과거에는 PC,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이나 서버 이런 것들이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 간다라고 한다면은 예. AI가 이제 이끌어 간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서 이 AI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AI와 관련돼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 AI 시장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 반도체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버 시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10년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반도체 산업이 성장했고요. 또 중반부터는 서버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2017년 메모리 빅사이클이 왔고 20년 빅사이클이 왔는데 다음번 또 올 수 있냐? 야, 서버가 이미 2번 해먹었잖아.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들렸던 것이거든요. 근데 서버 산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인데 다만 서버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냥 데이터를 왕창 저장하는 목적의 어떠한 데이터 센터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 서버가 점점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이제 인공지능까지 확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반도체 칩들 중에서도 인공지능 영역에 쓰일 칩들의 성장성이 가장 지금 높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정도 계속해서 연평균 30%씩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빠른 것인가 하면 2016년에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완전히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나오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2017년에 어마무시한 빅 슈퍼사이클이 오게 된 것인데요. 이때 슈퍼사이클이 온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서버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칩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서버 시장의 성장률이 약 40% 정도 됐었다.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평균 30%이기 때문에 이 서버 시장이 매년 30%씩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시기에 인공지능 설비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가 조금 소강 상태 됐다가 크게 늘었다가 소강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매년 30씩 성장하는 게 아니라 뭐 50, 20, 뭐 40, 20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서버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메모리 빅사이클이 왔듯이 앞으로도 AI 산업이 지난 어떠한 이 성장을 이끈 그 이상의 파급 효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칩 시장이 성장하는데 그 수혜 기업이 누구야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죄송하게도 일단 우리나라 기업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AI 반도체에 특화된 기업은 사실상 아직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신규 상장사를 제외하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 기업들 중에서도 AI 반도체 칩에 유난히 매출 비중이 높은 유난히 AI 반도체 칩 쪽으로 제품을 많이 파는 기업도 사실상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한미 반도체라는 기업이 AI 반도체 칩에 사용되는 TC본드라는 장비를 공급하는데요.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반도체 전체 매출의 10%밖에 되지 않고요. 또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도 약 1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즉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AI 반도체 수혜만 가지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냐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은 오르락 내리락 사이클인데 다음번 큰 상승 사이클이 반드시 온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면서 이 메모리 상승 사이클의 이 전반적인 수혜를 전반적인 이 업턴을 함께 갈 기업을 고루고루 보시는 것이 저는 월등히 더 유리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특징은 아니 인공지능 시장이 성장하는데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건 별로 안 중요하지. 메모리 반도체는 저 구닥다리 반도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인공지능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면 엔비디아의 GPU 칩도 꾸준히 수요가 늘지만 그에 못지않게 메모리 칩의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요. 전체 반도체 시장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전에는 15% 수준이었습니다만 지금은 30%가 넘습니다. 무슨 말하고 싶냐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이러한 인공지능 시장 아니면 서버 시장 이러한 성장을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다만 AI 전용 칩보다는 성장이 조금 느릴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사이클이 큼직하게 2017년 슈퍼 사이클, 2020년 빅 사이클 이러한 사이클이 다음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그나마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좀 반등세를 보여서 이제는 반도체 기업도 주가가 오르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딱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는 이제 끝이다. 반도체는 다시는 이젠 2차전지 아니면은 투자할 곳이 없다. 삼성전자는 망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다시 되새기는 그런 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번에는 약간 좀 디스플레이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삼성과 LG가 디스플레이에 향후 5년간 65조 원을 투자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의외인 건 애플이 이 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시장에 직접 뭐 뛰어들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약간 네. 좀 별들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애플이 이 마이크로 LED 시장에 뛰어든 게 근래 이야기는 아니고요. 201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모두 다 아시아 국가들이 패권을 쥐고 있는데 애플이 보기에 앞으로 우리가 만들 모든 제품이 다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아시아 기업들에게 시달리게 생겼고 실제로 애플이 2010년대부터 계속해서 마이크로 LED 개발을 확대하다가 2015년 들어서 본격 확대하면서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 이 마이크로 LED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럭스뷰 같은 기업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일본의 소니와 협업을 확대하는 그러한 이벤트가 이미 나타난 바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어떤 이야기가 들렸냐면 이제는 애플이 직접 디스플레이 만든대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 디스플레이 위기가 오나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애플이 하려는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고요. 실제로 실제로 양산 제품도 아무리 빨라야 내년부터 애플 워치 일부 제품에 한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파급 효과가 아주 크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이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는 꾸준히 연평균 한 자릿수 한 후반대로 비교적 느리게 성장하는 산업입니다만 사실 디스플레이 안에서 또 보면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패널 업체가 있고 또 패널을 만들기 위한 장비를 공급하는 장비 업체와 소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기업들도 물론 연평균 한 자릿수 번으로 꾸준히 성장은 하겠지만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 기업이 모두 사이클의 특징이 나타나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들 장비, 소재, 세트가 조금 다른 사이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의 사이클과 아래에 있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의 사이클과 또 소재 업체들의 사이클이 조금씩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좀 이 세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근래 디스플레이 여파이 굉장히 많이 좋지 못하지 않습니까? 올해 내내 계속 좋지 못할 것인데요. 특히 코로나 때 굉장히 프리미엄 디스플레이들이 많이 팔렸습니다만 근래는 판매가 대폭 줄어들면서 지금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대규모 적자까지도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금 역시나 사이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적자 시기부터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것이 맞다. LG 디스플레이에 보통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LG 디스플레이가 사상 최대 실적을 찍을 때 다른 사람들이 LG 디스플레이 사서 수익이 100%쯤 낮다고 얘기할 때 관심을 가지시는 경향이 강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LG 디스플레이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면 반드시 지금처럼 적자를 내는 시기에 이때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좀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 또 한 가지는요, 이 장비 기업들이요. 장비 기업들의 재밌는 특징은 지난 6년 동안 돈을 제대로 번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장비 업체들의 사이클은 또 좀 다른 사이클인데 바로 무엇에 의해서 나타난 사이클인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어떠한 공장 대규모 증설이 이루어져야 장비 업체들이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증설이 2016년, 7년 이후로 계속해서 끊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소멸되다시피 없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손가락만 빨고 있다가 2차전지 장비 사업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모양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올해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다시금 증설 중에서도 좀 유의미한 증설로 그래서 증설 사이클이 온다. 하지만 이제 좀 주의하실 점은요. 2016년, 17년에는 굉장히 엄청난 대규모 증설이 왔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2, 3년 동안 17조, 8조 원을 엄청난 막대한 금액을 쏟아부었지만 이번에는 그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 3분의 1 정도 되는 그만큼까지 크진 않은 그러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장비업체가 지난 2017년처럼 2016년처럼 막 한 번에 3배씩 가는 그런 모습은 조금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평균 수익률을 상회하기 아주 유력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이 LG로부터 OLED 패널을 받는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주목할 만한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을 찍어냈는데 이게 이제 TV용 OLED 패널이 이제 주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에 OLED TV가 하도 안 팔리니까 LG 디스플레이 가동률이 뚝 떨어지고 이 TV용 OLED 패널의 이 판매가 아주 부진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래 LG 디스플레이의 이 OLED 패널 판매량이 600만 대 수준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는 삼성전자도 OLED TV를 출시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출시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OLED TV를 출시해서 급격하게 OLED TV 시장에서 점유율을 팍 늘려가기 위해서는
패널 공급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찍어내는 이 OLED TV 패널의 물량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전체 TV 판매량의 2% 정도밖에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시장에 파급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0%까지 급격하게 이 파급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LG의 패널을 함께 써야 한다.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LG의 패널을 사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왔고 얼마나 사갈 건데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한 300만 대 정도 사가지 않겠냐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만 한 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서 한 200만 대 정도 사갈 것이다라고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00만 대 정도면 기존 LG 디스플레이의 이 OLED TV 패널 출하량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게 이 패널을 공급하게 되면 분명히 일부 수혜는 발생할 것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요즘에 LG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적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LG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매출의 절반이 LCD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OLED 사업을 이 100%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LCD가 함께 안 좋으니까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다른 사업이 모두 다 똑같다면 모든 상황이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에게 패널을 200만 대 추가로 공급하게 된다라고 하면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약 5% 정도 증가하는 효과 그리고 영업이익은 적자가 해소되는 정도의 효과만 나타나지 이 이익이 급격한 흑자로 돌아서는 대규모 턴어라운드로 가는 그런 효과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수혜 폭이 아주 크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 지금 적자라는 점이 좀 여전히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된다. 여전히 추가적인 흑자 구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LCD 업황의 반등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G가 삼성에 공급한대요라고 하면 보통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사시는데요. 이보다 조금 더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의 매출의 약 4분의 1 정도가 바로 이 TV에 사용되는 이 봉지 소재 쪽에서 나오는데요. 바로 이 LG가 삼성 쪽으로 또 추가 공급을 하게 되면 LG의 패널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녹스 첨단 소재가 공급하는 물량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녹스 첨단 소재의 매출 효과가 아마 제가 추정해 봤을 때 한 8%에서 많으면 10%까지도 비교적 좀 LG보다는 확연히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업은 이 P&H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P&H테크가 이제 이 TV용 OLED 패널을 만들 때 파란색 빛을 내주는 그러한 이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 P&H테크가 이 TV용 쪽에는 거의 공급하지 못하고 애플 워치에 들어가는 요 패널을 만들 때 한해서만 이 파란색 소재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LG랑 삼성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OLED TV를 출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더욱더 성능이 높은 OLED 패널을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과정에서 패널의 성능이 높아지게 되고 더 좋은 소재를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제 P&H테크의 이 장수명 블로스트라는 이 소재가 이제는 LG 쪽으로, 즉 TV용 쪽으로도 수요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H테크도 만약에 정말로 기존에는 애플 워치 쪽으로만 공급되던 이 파란색 소재를 TV 쪽까지 공급하게 되면, 만약에 그게 정말 성공하게 되면 그때는 이녹스 첨단 소재처럼 비슷한 수혜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X 세미콘도 일부 수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LX 세미콘, 이 LG 디스플레이가 패널을 만들어서 삼성에게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LX 세미콘 같은 기업들이 만드는 DDI라는 칩이 함께 달라붙게 되는데 이 DDI 칩을 LX 세미콘이 공급할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아직 누가 할지 확정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LX 세미콘 전체 매출 중에서 이 TV에 사용되는, 즉 OLED TV에 사용되는 이 DDI의 이 비중이 10% 수준으로 요즘에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 효과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라는 점을 좀 함께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와 P&H테크가 수혜 기업이 되고 LG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좀 이 수혜가 약한, 강도가 약한 그러한 수혜가 된다라고 좀 답변을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매 분기 전체 상장 기업의 실적을 또 검토를 하고 거기서 유망 종목을 또 이렇게 선병하시는 그런 이제 투자법을 좋아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무엇일까요? 예.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매 분기마다 뭐 실적을 보시면서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서 기업들을 추려내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 분기마다 200개에서 300개 기업들을 모두 다 일일이 검토하고 이들 기업을 약식 기업 분석하고 또 이들 기업 중에 약 50개에서 한 90개 정도를 좀 더 심화 기업 분석 들어가고 이 중에 또 10개를 아주 깊은 기업 분석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력 계좌에서는 항상 4개의 종목에 집중 투자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한번 주식을 매수하면 나는 1년 정도는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매 분기마다 이렇게 기업을 살펴보는 작업을 하다 보면 나는 아직 이 주식을 3개월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종목이 나타나서 바꾸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투자 기한이 짧아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익률 극대화를 좀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전략을 쓰는 것이 일단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난 저렇게 못하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실적 시즌에 딱 2주 정도 2주 주말 정도만 집중적으로 할애하시면 아니면 2주 평일 내내 하루에 한 2시간씩만 할애를 하시면 여러분께서도 300개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한 50개에서 한 150개 정도의 기업은 일일이 살펴보시면서 저랑 비슷한 작업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작업을 왜 하는 게 좋냐면 우리가 어떤 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게 되거나 매수하게 되면 반드시 이 심리학책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기업이 무조건 좋아 보이고 그 종목이 제일 좋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계속해서 가속화됩니다. 친밀성의 오류가 생겨서 이 기업의 좋은 점만 계속해서 파고들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기업을 계속해서 함께 비교하면 실제로 내가 좋다고 생각한 그 기업이 상위 50%에도 못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랑 똑같냐면 군대에서 가끔씩 이제 위문 공연이 오거나 좀 삭제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맛집을 다닐 때도 하나의 식당만 주구장창 가면 거기가 제일 맛있을 것 같지만 전국에 비슷한 식당을 고루고루 다니면 더 맛있는 집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원리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좋은 기업을 추려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기업의 안 좋은 점을 리스크를 체크하기 위한 그러한 점에서도 좀 이러한 비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작업을 반복하시다 보면 이 기업들을 분석했고 또 다음 분기도 분석했고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특정한 산업 또는 상당히 많은 일부 기업군들에 대해서는 아주 굳이 내가 뉴스 기사를 살펴보지 않아도 근황이 술술술 나오는 수준으로 이제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하시는 게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도 굉장히 유리한 전략인데 보통은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종목을 추천해 주시면 그 종목만 집중적으로 사고 이렇게 하시는 세태가 좀 많이 안타까워서 좀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걸 좀 한번 강조를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텀업 투자, 탑다운 투자를 병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을 쭉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면 개별 기업단에서 접근하게 되죠. 그럼 이걸 이제 바텀업 어프로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나는 위에서부터 특정한 산업을 나는 조선업종을 먼저 볼래, 조선업종만 찾을래, 또는 나는 금리가 인상된대, 그럼 나는 금리 인상 수혜되는 업종 안에서 이제 기업을 찾아볼래. 탑다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탑다운이 좋은가 바텀업이 좋은가 이러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첫 번째 답변은 투자자분들마다 성향이 다르다. 각각 성향이 나뉘어 있다라고 첫 번째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저의 답변은 둘이 나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탑다운이랑 바텀업은 완전히 다른 건데 어떻게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무엇인가 하면 제가 매 분기마다 200개에서 300개 기업들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다 보면 이번 분기에는 왜 유난히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실적이 유난히 다 몰려서 좋게 나왔지? 아니면 이번 분기에는 왜 유난히 화학 섹터 기업들의 이 실적 감소가 굉장히 둔화됐지? 특징을 몰아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분기에는 유난히 이런 업종이, 이번 분기에는 유난히 이런 업종이, 특징이 그 분기마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졌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냐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급격하게 반등하네? 그러면 여기 자동차 부품 업종을 좀 우선적으로 보자. 그럼 자연스럽게 바텀업 투자를 지향하는 가운데서도 또 이 안에서도 또 한번 탑다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이죠. 탑다운 투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저는 우리나라 이 수많은 기업들을 74개 섹터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탑다운으로 투자하고 싶으면 이 74개 섹터 중에 한 개 섹터를 골라서 이 안에 속한 기업을 분석해서 투자를 하게 될 것인데, 내가 만약에 고른 섹터가 74개의 섹터 중 한 개 이 섹터가 만약에 틀렸다면, 내년에 나는 이 섹터가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 섹터가 좋지 못하다면 내 투자는 완전히 모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탑다운의 가장 큰 리스크는 첫 번째, 내가 탑을 잘못 고르면 성과가 아예 나오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처럼 바텀업이랑 탑다운을 적당히 섞어가는 어프로치를 쓰면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탑다운과 바텀업을 이 병행하는 이 전략을 좀 굉장히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가 탑다운 투자할 시에 탑을 잘못 고르면 망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조금 이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좀 팁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팁이 무엇이냐면 내년에 어떤 업종이 좋을지, 어떤 업종이 좀 안 좋을지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가 이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면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실적 컨센서스를 가만히 보시면 개별 기업의 예상 영업이익 쭉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별 기업의 예상 영업이익은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다 빗나가요. 우리나라 이 실적 추정치의 40%에서 200% 굉장히 엄청난, 사실상 아예 맞추는 경우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크게 빗나갑니다만 굉장히 재밌게도 이러한 기업들을 쭉 모아서 업종별로 예상 실적을 다루면 이 빗나가는 정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유망할 업종 70개 중에서 뭐 한 10개 정도를 뽑아보자라고 할 때 바로 이 증권사 컨센서스를 섹터별로 쫙 모아서 이익이 가장 크게 증가할 업종, 그러한 업종들을 먼저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좀 한 가지 팁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러한 이 업종 전체 컨센서스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반기마다 블로그에 공유를 드리니까요. 또 블로그 방문하셔서 또 글을 살펴보시면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약간 좀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요즘 좀 좋게 보시는 업종이나 뭐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뭐 사실은 반도체가 생각보다 주가 반등이 빨리 와서 저도 반도체 쪽에서 먼저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내가 사이클의 저점 구간에서 모아가기 너무나 좋은 업종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이 지금 근래 주가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이 성장이 현재까지 시장 예측치에 따르면 2026년까지는 일단은 지금의 속도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투자의 기회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다른 업종들의 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구간이라도 2차 전지는 꾸준하게 실적이 상승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의 실적이 무너질 때는 2차 전지가 오히려 부각을 받습니다. 그러한 특징을 고민하시면서 2차 전지도 항상 꾸준히 공부할 업종으로 꼭 고민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들의 증설에 의해서 장비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디스플레이 섹터, 요 섹터도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텀업과 탑다운을 이제 융합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이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할 때도 관심을 갖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올해 초반에 투자했던 몇몇 이 섹터와 기업들은 지금 말씀드리기엔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화장품 중에 일부와 자동차 부품과 오리온 같은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요건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미루도록 하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은 그동안 실적이 너무나 오랫동안 감소해서 이제는 점점점 공부를 해야 되는 섹터. 올해 당장 주가가 튀어오르지 못할 수 있더라도 내년까지는 꼭 공부를 좀 끝마쳐 두면 좋을 섹터로 저는 개인적으로 화학 섹터를 이제 점점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는 섹터입니다. 근데 이제 화학 섹터 같은 경우도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실적 하락이 이제 내년쯤 되면 충분히 오래 지속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 섹터까지도 한번 좀 염두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올해 초부터 2차 전지가 크게 시장을 휩쓸었고 또 에코프로에 탑승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탑승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연초에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면 연 중반, 연 후반으로 갈수록은 좀 이 선별장세, 그러니까 모든 주가가 다 함께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서 뽑아낸 기업들이 유난히 잘 가는 그러한 장세가 펼쳐지는 경우가 좀 경험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또 종목에 대한 정보도 받아보고 이렇게 이제 유튜브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겠지만 여기에 더해서 좀 또 새로운 기업도 한번 직접 발굴해 보시고 기업 분석도 한번 직접 발굴해 보시고 이러한 작업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올해 중하반기에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께서도 좀 물고기를 계속해서 잡아주는 영상만을 쫓아다니시기보다는요, 좀 물고기를 내가 스스로 잡기도 하면서 좀 함께 병행하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좀 더 투자 성과가 이 하반기에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이러한 상황을 염두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는 데 계속해서 많은 시간을 쏟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번 중반기, 하반기 지나가면서 시장도 좋아지고 많은 종목들의 주가도 함께 오르면 참 좋겠지만 혹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공부로 대응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좀 대응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달란트 투자 채널에 나와서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이번 출연은 솔직히 그렇게 재밌는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재밌어요. 다음에는 더 흥미롭고 재밌고 더 많은 종목 이야기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유튜브를 운영하지만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 집중된 그런 정보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하지만은 어떻게 본다면 소외된 곳에서 많은 투자 기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표님이 또 그런 기업들, 그런 뭐 섹터들 잘 발굴을 해서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꼭 한번 블로그 한번 방문해 보시고 많은 투자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광재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